안녕하세요. 에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대학은 바로 하버드 대학이죠. 예전에 하버드의 공부벌레들이란 드라마 때문인지 뭔가 도서관에서 책만 파고 있을 것 같지만 그들의 성공 요인은 단지 지식이 아닌 행동과 습관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책은 하버드생의 그러한 성공 습관을 담은 책, 인생은 지름길이 없다입니다. 이미 전에 한번 소개를 했던 책이죠. 그런데 힘들 때마다 반복해서 듣고 계신다는 분도 계셨고, 이 책을 꼭 읽어보고 싶은데 외국에 있어서 아쉽다는 분도 계셔서 출판사에 다시 한번 낭독 허가를 받았습니다. 베이징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 교육학 이론을 연구한 저자 스웨이가 총 24장에 걸쳐 하버드생의 인생의 지침들 그리고 성공 습관들을 풀어놓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원망, 분노, 열등감, 두려움 등 내면을 갉아먹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은지에 대한 내용들 발췌해서 소개해드립니다. 뭔가 자신감이 떨어지고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분노와 원망이 많은 분 계시다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들이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분노의 독약으로 감정을 죽이지 말라. 어느 날 농부가 이웃과 사소한 일로 다퉜는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도록 싸웠다. 서로 양보할 기미가 없었기에 농부는 씩씩거리며 공정하기로 유명한 현자를 찾아가 시비를 가리려 했다.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오늘 이웃과 한바탕 했는데 그자가 자꾸 억지를 쓰지 뭡니까? 농부는 현자 앞에서 광분하며 이웃을 헐뜯고 욕했다. 하지만 현자는 그의 하소연을 끊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침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내일 다시 와주시겠어요? 이튿날 아침 농부는 여전히 분노에 찬 표정으로 현자를 찾아왔다. 하지만 전날에 비하면 화가 많이 누그러진 상태였다. 오늘은 반드시 시비를 가려주세요. 그 이웃이란 작자가 말이죠. 그는 다시 이웃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다. 당신의 화가 아직도 가라앉지 않았군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다시 찾아와 주세요. 지금은 어제 다 못한 일을 하러 가야 해서요. 며칠 뒤, 농부는 다시 현자를 찾아가지 않았다. 어느 날 현자는 산책을 하다가 그 농부를 만났다. 농부는 바쁘게 어딘가 가고 있었는데 보아하니 분노는 이미 사라진 것 같았다. 현자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아직도 제게 시비를 따질 일이 있나요? 농부는 겸연쩍게 웃으며 말했다. 분노는 다 사라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닌데 왜 그리 화를 냈나 싶어요. 현자는 여전히 온화한 표정으로 말했다. 화가 다 풀렸다니 잘 됐네요. 앞으로도 기억하세요. 절대 분노의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요. 역경을 만났을 때 분노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분노로 피해를 보는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분노할 수 있다. 가게에서는 직원과 손님이 싸우고, 택시 안에서는 기사가 교통체증 때문에 화를 내고, 버스에서는 자리를 먼저 차지하기 위해 상대를 비방하고, 이런 사례는 셀 수도 없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가? 걸핏하면 머리끝까지 화를 내는 편인가? 평생 분노하면서 살아왔는가? 이런 감정들이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아마도 자신의 불같은 성질 때문에 화를 내는 사람들은 이렇게 변명할 것이다. 그때는 정말 화가 나서 그랬어요.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화를 쏟아내지 않으면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이런 핑계를 대며 수시로 화를 내는 사람은 그저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것에 불과하다. 미국의 한 인체 생리학자가 실험을 진행했다. 튜브 한쪽 끝은 얼음물이 들어있는 용기에 넣고 다른 한쪽 끝은 사람의 코에 연결해 다양한 감정 상태에서 표출되는 액체를 수집했다. 그랬더니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는 물이 투명하고 깨끗했고 슬플 때는 하얀색 침전물이 생겼으며 후회할 때는 단백질 침전물이 생겼다. 그리고 화를 낼 때는 보라색 침전물이 생겼다. 그 보라색 침전물을 실험용 쥐에 주사했더니 12분 만에 죽고 말았다. 그렇다. 한마디로 분노는 독약이다. 따라서 화가 날 때는 생각의 전환과 덜 원망하고 더 포용하기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내고 긍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질투하지 마라. 질투는 열등감의 하나다. 자신감 넘치는 사람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봐도 질투하지 않는다. 반면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남을 질투한다. 과수원 호두나무 옆에 복숭아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다. 질투심 많은 복숭아나무는 호두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열매를 볼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 왜 호두나무는 나보다 열매가 많이 열리지? 내가 호두나무보다 못난 게 뭐야? 신은 정말 불공평해. 내년에는 내가 더 많은 복숭아를 맺을 거야. 내 능력을 보여주지. 공연히 남을 질투할 필요는 없단다. 복숭아 나무 근처에 있던 나이 많은 자두나무가 타일렀다. 내 눈에는 호두나무의 굵고 튼튼한 나무줄기와 강인한 나뭇가지가 보이지 않니? 생각해보렴. 저렇게 많은 열매가 달리면 네 허약한 가지가 견딜 수 있을까? 네 분수를 알거라. 하지만 질투의 눈이 먼 복숭아 나무는 자두나무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대지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했고 최대한 많은 꽃을 피워냈다. 이듬해 복숭아 나무가 원하던 대로 가지마다 열매가 그득그득 열렸다. 과즙으로 꽉 찬 복숭아의 무게가 늘어날수록 나뭇가지는 점점 아래로 처졌고 숨조차 편히 쉬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다. 결국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복숭아 나무는 우두둑 꺾이고 말았다. 열매들은 다 익지도 못한 채 바닥에 굴러떨어져 서서히 썩어갔다. 세익스피어의 명작 오셀로의 주인공도 열등감이 강했다. 이간질하는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사랑하는 여인을 죽인 뒤 후회 속에 몸부림치다 결국 자살로 짧은 생을 마감한다. 열등감은 질투심과 쌍둥이 형제처럼 닮았다. 자신이 남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에 열등감이 나타났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질투심이 생겨났다. 그런데 질투는 이성을 잃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 공포스럽다. 질투에 눈이 멀면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 열등감에 빠진 사람이 질투하는 것은 남들보다 더 잘나고 싶어서다. 자신이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질투심을 불태우는 대신 남들보다 뛰어난 자기만의 장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상대를 짓밟고 괴롭히기보다는 자신의 가치와 소양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현실을 인정하라. 살다 보면 불공평한 일들을 많이 보고 겪는다.
회사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보다 아첨을 잘하는 사람이 더 빨리 승진하고 평사원보다 사장의 조카에게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 그리고 야근까지 해가면서 회사에 충성을 바쳐도 돌아오는 건 업무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핀잔뿐이다. 이럴 때마다 공평을 강조하며 사장에게 따져봤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 몫이다. 30대에 이미 최고의 경지에 올라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던 소프라노가 있었다. 그녀는 이상적인 남자와 결혼해 화목한 가정을 꾸렸다. 한 번은 해외에서 독창회를 열었는데 순식간에 입장권이 다 팔렸다. 공연도 열화와 같은 환호 속에서 끝났다. 공연을 마치고 그녀가 남편과 아들과 함께 극장을 나서자 사람들은 그녀에게 몰려들었고 온갖 미사여구와 칭찬을 쏟아냈다. 대부분 음악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명성을 얻은 것, 해외에서 독창회를 성황리에 마친 것, 돈 많은 남편의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닌 아들과 살아서 부럽다는 말이었다. 그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가 주변이 조용해지자 입을 열었다. 우선 저와 제 가족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와 이 행복을 나누고 싶네요. 하지만 여러분은 한쪽 면만 보고 다른 면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스러운 미소를 가졌다고 한 제 아이는 사실 말을 하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제 여동생은 평생 설창으로 둘러싸인 병실에 갇혀 지내야 하는 정신분열증 환자이죠. 소프라노의 말에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가 정적을 깨며 평온한 말투로 이야기했다. 이제 아시겠어요? 신은 공평해요. 신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지도 모든 것을 빼앗지도 않아요. 신은 과연 공평한 걸까? 평생 이 문제를 화두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불공평한 인생을 원망하며 탄식한다. 죽을 때까지 하늘을 원망하고 남 탓을 하느라 세월을 낭비한다. 인생이 공평하든 공평하지 않든 선택의 여지는 없다. 인생이 무엇을 선사하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내 몫이다. 인생은 공평하고 합리적이어야 할까? 살면서 이런 말들을 들어봤을 것이다.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나는 안 되는데 왜 너만 할 수 있어? 우리는 언제나 모든 일이 공평하고 합리적이길 바라며 불공평한 일을 겪고 나면 부정적인 심리 상태로 변한다. 물론 세상이 공평해지길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다만 불공평한 일을 겪을 때마다 부정적인 심리 상태로 변한다면 문제다. 절대적인 공평은 있을 수 없다. 인생이 불공평하다는 이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자.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 나쁜 감정을 좋은 감정으로 가장하라. 심리학에서는 스스로 즐거운 척 가장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실제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말한다. 데일 카네기는 말했다. 내가 하는 일이 즐겁다고 가장한다면 부정적인 감정은 줄어들고 실제로 일이 즐겁게 느껴질 것이다. 수많은 서류를 처리하고 문서를 입력하고 복사하는 일에 흥미를 잃어가던 비서가 있었다. 한번 일에 흥미를 잃으니 더 하기 싫어지고 몸도 마음도 훨씬 피곤해지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이런 생각을 했다. 이건 내 일이고 나름대로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 앞으로는 좀 더 재밌게 일해야겠어. 그녀는 자신이 일을 아주 좋아한다고 가장하고 업무를 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그녀에게 신기한 일이 발생했다. 그렇게 하기 싫던 비서 업무가 재밌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일에 재미가 붙자 업무 효율도 크게 향상되었고 승진의 기쁨도 맛보았다. 그 뒤로는 항상 즐겁게 초과 근무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역할 연기는 자신이 원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며 이것은 자신의 감정을 좋은 감정으로 가장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 오랫동안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바꾸지 않는 한 행동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왔다. 눈물을 뚝뚝 흘리는 아이를 보며 좀 웃어봐 라고 말하면 아이는 억지로 웃어 보인다. 그러고 나면 실제로 기분이 좋아져 기분 좋게 웃게 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폴 에크만은 실험을 통해 감정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나이가 들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지 상상해보게 했더니 실제로 80% 이상의 사람들이 나이가 든 기분을 먼저 느꼈다고 답했다. 일부러 분노를 가장하면 그로 말미암아 심박수와 체온이 점점 상승하고 기분이 나빠지면서 화가 나게 마련이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 화가 났다면 즐거웠던 모습을 떠올려 보자. 즐거운 일을 상상하면 진짜 웃음이 나올 것이다. 큰 소리로 책을 읽는 것도 좋다. 물론 책은 우울한 내용보다는 즐거운 내용을 읽는 게 좋다. 심리학자들은 마음이 복잡하거나 걱정이 많을 때 표정을 지어가며 큰 소리로 책을 읽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한다. 의식적인 행동을 통해 기분을 바꾸는 것과 감정을 가장해 행동을 바꾸는 것은 모두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영국의 시인 겸 평론가인 T.S. 엘리엇은 말했다. 인생에서 우리가 행동을 결정하는 것처럼 행동도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 행동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감정은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한다면 좌절하고 패배했을 때 스스로 행복하다고 가장할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행동이 그렇게 변하고 인생 또한 행복해진다. 정도를 지켜라. 사람은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꿈꾼다. 하지만 이러한 욕망이 비정상적 욕구나 무절제한 탐욕으로 바뀐다면 사람은 욕망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만큼 행복해지는 게 아닌 것처럼 모든 일에는 정도가 있는 법. 정도를 아는 사람은 즐겁지만 정도를 모르는 사람은 불행하다. 영국이 인도를 통치하던 시기 인도에 사는 영국인들은 오만하기 짝이 없었다. 어느 날 한 영국 장교가 말을 타고 가던 중 지폐가 가득 든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때 마음씨 착한 인도인이 지갑을 주운 뒤 영국 장교에게 물었다. 선생님, 뭘 찾고 있나요? 지갑을 잃어버려서 찾고 있소. 인도인은 지갑을 영국 장교에게 건넸다. 영국 장교는 순진한 인도인을 속일 요량으로 지갑을 열어 돈을 세어보고는 말했다. 지갑에는 5파운드짜리 지폐 70장이 들어있었는데 여기에는 60장밖에 없군. 어서 훔쳐간 지폐 10장을 돌려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요. 인도인은 영국 장교가 사기를 친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자신이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영국 장교는 막무가내로 돈을 내놓으라며 따졌고 두 사람은 함께 경찰서로 갔다. 결국 두 사람은 판사 앞에 서게 되었다.
판사는 두 사람의 진술을 들은 뒤 생각에 잠겼다. 인도인이 돈을 훔친 거라면 왜 지갑을 돌려주었을까? 그리고 지갑에는 지폐가 빼곡해 더 이상 돈을 넣을 수도 없어 보여. 영국 장교가 거짓말을 한 게 틀림없군. 판사는 지폐 10장을 영국 장교에게 주며 말했다. 지폐 10장을 지갑에 넣어보시오. 영국 장교가 안간힘을 써도 지폐 10장을 지갑에 넣지 못했다. 판사는 그에게서 지갑을 가져와 인도인에게 주며 말했다.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장교의 지갑은 지폐 70장이 들어가는 크기라는데 이 지갑에는 60장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장교의 지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장교는 다른 곳에서 다시 지갑을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영국 장교는 본전도 못 찾고 자신이 놓은 덫에 스스로 걸리고 말았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 욕심이 많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탐욕이야말로 인류의 가장 큰 적이다. 톨스토이는 말했다. 욕망이 줄어들수록 행복이 커진다. 이는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끝없는 욕망은 채워지지 않으며 탐욕스러운 자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도 욕망의 눈이 멀어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살아간다. 심지어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증오하거나 남들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지 않길 바라며 항상 분노와 절망을 느낀다. 욕망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가난해진다. 따라서 넘치는 욕망을 덜어내야 한다.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마음의 평온을 회복할 수 있다. 무엇이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정도를 아는 사람은 성공할 것이고 정도를 모르는 사람은 실패할 것이다. 많이 가져서 반드시 행복하고 적게 가져서 반드시 불행한 것은 아니다. 지나치게 많이 가지면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아라. 인생이 통조림이라면 공포심은 통조림 속 식품과 같다. 통조림을 열어 공포심을 꺼낼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에게 두려움 없는 인생을 선물할 수 있다. 잭은 항상 바다에 가고 싶어 했다. 어느 날 기회가 되어 바다에 도착했는데 마침 안개가 자욱하고 바닷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었다. 여기가 내가 그토록 오고 싶어 하던 바다란 말인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바다를 보고 실망한 그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다시는 바다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내가 뱃사람이 아닌 게 정말 다행이군. 바다는 너무 위험해. 그때 우연히 만난 뱃사람과 말을 섞었다. 바다가 항상 이렇게 안개가 짙고 추운 건 아니에요. 날씨가 좋은 날엔 정말 아름답죠. 저는 날씨에 상관없이 늘 바다를 사랑해요. 바다에서 일하면 위험하지 않나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위험하다는 생각은 안 하게 돼요. 우리 집은 대대로 바다를 사랑해 왔어요. 그렇군요. 가족들은 모두 잘 지내시나요? 아버지는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할아버지는 대서양에서 목숨을 잃었고요. 형제들은 인도에 갔을 때 강에서 악어에 물려 죽었죠. 뱃사람의 말에 깜짝 놀란 잭이 말했다. 제가 당신이라면 영원히 바다에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자 뱃사람이 물었다. 당신의 부모님은 어디에서 돌아가셨나요? 침대에서요. 당신의 할아버지는요? 침대에서요.
당신 말대로라면 영원히 침대에 올라가지 못하겠군요. 공포를 느끼는 심리는 적절히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 네 사람이 두 협곡을 잇는 다리를 건너려 했다. 수백 미터 높이에 설치된 다리는 발을 잘못 디디면 바로 추락할 정도로 위태로웠다. 넷 중 2명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었고 나머지 2명은 비장애인이었다. 그런데 4명 중 3은 무사히 다리를 건넜으나 비장애인 1명은 물살이 세찬 급류 구간을 지나던 중 목숨을 잃고 말았다. 시각장애인이 말했다. 저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산이 얼마나 험준한지 몰라요. 그저 편안히 밧줄을 잡고 건넜을 뿐이죠. 청각장애인이 말했다. 저는 귀가 안 들려서 물살의 거친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고요한 마음으로 다리를 건넜어요. 안전하게 다리를 건넌 비장애인이 말했다. 저는 제 마음속의 다리를 건넜어요. 험준한 봉우리와 급류는 아무 상관이 없었죠. 단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을 뿐이에요. 공포도 충분히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 공포는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위협으로 상처를 주지만 용기는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준다.